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50대 중반 박은영이에요.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크게 와닿지 않았어요. 굴곡 많았던 삶, 60이 된다고 뭐 달라질 게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달라지더라고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삶이 무색할 만큼 가장 재미있는 시기를 보내고 있거든요. 없는 집안 장녀로 태어나 항상 남을 위해 살았는데 며느리 덕분에 제 자신을 돌아보며 온전히 제 인생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사실 그 전까진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고 난 뒤에 50이 넘어서 대학도 다니고 취미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전 그렇게 생각했죠. 저 사람들은 무슨 복을 가지고 태어나서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까? 부모 복 없는 사람은 남편 복도 없다더니 대복에 무슨 취미생활이야. 건강하게 잔병 치레 없이 잘 사는 것만으로도 복인 거지. 재미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제 인생과 멀었기에 부러우면서도 한편으론 가질 수 없는 상황에 욕심내지 말자며 저를 다독이곤 했죠. 제 인생은 배움이나 저를 위한 시간보다 가족을 위한 희생의 연속이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런 환경이었기에 누가 시켜서라기보단 그래야 하는 위치에서 당연하게 그 삶을 받아들이며 살아왔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우리 집은 정말 가난했거든요. 단칸방에서 벗어난 게 제가 16살 때인데 그 좁은 방에서 동생들 5에 저, 그리고 부모님까지 8명이 살았으니까요. 저희가 어렸을 땐 좁은 방에서도 굴러다닐 정도였는데 하나 둘 성장하면서 크니 방이 비좁아 쪽잠을 잘 무렵 좀 더 큰 집으로 이사할 수 있었죠. 무엇보다 동생들이 5이나 있었는데 부모님은 매일 일하러 나가셔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집에서 막내 동생 기저귀를 갈고 밥을 챙겨주며 집안일을 하는 건 늘 제 몫이었죠. 언니 배고파. 조금만 기다려. 금방 밥 차려줄게. 그때가 지금의 초등학교. 그러니까 제가 다닐 때만 해도 국민학교 3학년 때였어요. 새벽같이 나간 부모님을 대신해 부모님이 차려주시고 나간 밥상에 동생들을 불러 모아 하나씩 먹이고 나면 지각하기 일쑤였네요. 그런 일들이 일상이 되고 나니 학교 공부는 따라가기 힘들어지고 동생이 아플 때면 약도 챙기고 열이 떨어지게 돌봐야 해서 학교를 나갈 수도 없었죠. 내일부터 학교에 못 가겠다. 또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4학년에 올라간 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저를 정말 안 쳐두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학교에 못 간다고요. 그때 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신기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더 이상 학교에 다닐 수 없겠다고 말이에요. 아니면 그 어린 나이에 학교라는 곳에서 소속감을 못 느끼니 굳이 다닐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지만요. 그렇게 학교 대신 동생들을 돌보며 부모님 노릇을 하다 보니 남들은 고등학교 입학할 때 저는 봉제 공장에 취직하게 되었어요. 학생, 손이 참 빠르네. 미싱 해본 적 있어? 미싱 배우면 지금 하는 일보다 더 받을 수 있는데 어때? 해볼 생각 있어? 처음엔 실밥 정리나 단추 달기 같은 간단한 일부터 시작했는데 금방 미싱까지 다룰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도 집에서 동생들을 돌보는 것보다 인정받고 제 일을 한다는 생각에 그땐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침 일찍 집을 나설 때면 교복 입고 학교에 가는 제 또래 학생들과 마주치기 일쑤였죠. 가방을 메고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걸어가는 모습이 그렇게 멋있어 보였어요. 지금 돌이켜보니 아마 그때부터 평범한 삶과 저는 다르다고 그냥 익숙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네요. 그러다 제 나이 23세 중매로 남편을 만났어요. 동네에서 소문난 성실한 청년이었죠. 대기업 생산직으로 일하고 있었고 고등학교까지 나온 저와 비교하면 가방끈 긴 사람이었어요. 첫 만남 자리에서 남편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기계를 다루는 일이라 어렵진 않아요. 안정적이고 복지도 좋은 회사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솔직히 그의 고졸학력이 멋있게 느껴졌어요. 그런 사람이 먹여 살리는 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까지 했으니 얼마나 믿음직스러웠겠어요. 살다 보면 남자 다 거기서 거기야.
나이 차이가 있어도 남자는 다 애 같아. 그저 처자식 굶기지 않고 제 밥벌이 하면 남자 노릇 잘하는 거야. 대기업 생산직이면 정년이 보장되고 그만두는 거 아닌 이상 월급도 갈수록 올라갈 테니 그만한 조건도 찾기 힘들어. 어떻게 생각해? 어머니 물음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성실하고 안정적인 직장이 있는 사람, 그 이상 바랄 게 뭐가 있었겠어요? 봉제 공장을 다녀도 부모님께 월급을 고스란히 드렸던 시절이라 벗어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결혼 후 저희는 작은 연립주택에 자리를 잡았어요. 남편은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 돌아왔고 저는 집안일에 최선을 다했죠. 아이들도 차례로 태어났어요. 아들 둘, 딸 하나. 오남매 속에서 자란 제게는 새 아이가 그리 많지도 않게 느껴졌네요. 여보, 오늘 월급 받았어. 여기 생활비. 남편이 건네는 월급 봉투를 받으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 돈으로 아이들 먹이고 입히고 집안을 꾸리는 게 제 자랑이었죠. 늘 부모님께 드리기만 하는 입장에서 월급을 받아 생활한다는 게 책임감도 느껴지고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새 아이를 키우다 보니 생활비가 빠듯했어요. 아이들은 커가고 저축도 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틈틈이 부엌을 찾아 살림이 보탬이 되고 싶었어요. 이거 개당 3원이에요. 1000개 해오시면 3,000원. 봉투 손잡이 달기, 요크루트 스푼 비닐에 개별 포장하기, 양말 뒤집기.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했어요. 아이들 학교 간 시간에는 이웃집 애기도 봐주고 근처 식당 그릇 닦는 일도 잠깐씩 나가서 했죠. 엄마, 오늘 선생님이 신문 스크랩 해오래. 엄마, 이 문제 어떻게 푸는 거야? 열심히 그렇게 산다고 살았는데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새로운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을 도와줘야 하는데 제가 배우지 못한 것들이 많으니까 묻는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기 일쑤였거든요. 그래도 최선을 다했어요. 모르는 건 이웃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아들 교과서를 몰래 읽어보면서 공부하기도 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이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들, 그런 거 엄마한테 물어보지 말고 아빠한테 물어봐. 엄마는 그런 거 안 배워서 잘 몰라. 순간 당황했지만 그냥 넘겼어요. 저보다 남편이 가방끈이 긴 게 사실이고 몇 번이나 대답해 주려 했지만 그 순간 대답해 주지 못한 것도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남편의 그런 발언들이 아이들이 커갈수록 점점 더 자주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이죠. 어느 날 큰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쯤 되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저녁 식탁에서 아이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할 때였어요. 오늘 선생님이 대통령 선거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아, 그거? 엄마는 잘 모를 거야. 엄마는 학교도 제대로 안 다녔으니까. 그래, 선생님이 뭐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대통령 임기나 국회의원 법제정 뭐 그런 쪽으로 설명해 주셨지. 그게 기본이라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도 다른 형태로 계속 나와. 개념을 잘 외워두면 나중에 어렵지 않을 거야. 남편의 말에 식탁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아이들의 시선이 저에게 향했을 때 제 얼굴이 화끈거렸죠. TV에서 뉴스를 볼 때도 비슷했어요. 엄마, 저기 나오는 나라가 어디야? 엄마는 지리를 안 배웠으니 몰라. 아빠한테 물어봐. 말레이시아. 초반에 설명할 때 나왔잖아. 대부분 정보는 자막이나 소리로 나오니까 집중해서 봐. 남편의 말에 저도 지지 않고 말했죠. 같은 일이 반복되니 저도 알고 있는 건 말하고 싶다는 오기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마 점점 남편의 말투가 제가 무식하다는 걸 일부러 강조하면서 아이들 앞에서 저보다 남편이 우위라는 걸 쇠뇌하고 싶었던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아들, 이제 숙제는 아빠가 봐줄게. 아빠가 늦게 들어오는 날은 식탁에 모르는 거 올려놓고 자. 늦게 오더라도 보고 풀어서 알려줄 테니까 괜히 엄마 힘들게 하지 말고. 알았지? 집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밥상을 얼마나 맛있게 차려도 집안일을 얼마나 깨끗하게 유지해도 아이들을 잘 키우고 가정의 보탬이 되기 위해 부업을 하며 열심히 살아도 남편의 눈에는 제가 배우지 못한 여자로만 보이는 것 같았어요. 여보, 당신이 자꾸 아이들 앞에서 배우지 못해서 엄마는 모른다는 말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작아지는지 알아요?
내가 배우지 못했어도 틀린 말은 안 해요. 틀린 말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잖아. 알면 당신이 알려주던가. 내가 없는 말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사실을 말하는데 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야. 그럼 아이들 앞에서 거짓말이라도 하라는 거야? 엄마 아는 거 많고 많이 배웠다고? 국민학교도 못 마쳤으니까 모를 수밖에 없고 그나마 고등학교까지 나온 내가 아이들 학업 좀 봐주겠다는데 그게 뭐 잘못된 거야? 당신 혹시 자격지심 같은 거 있어? 자격지심이 무슨 말인지는 알아?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어요. 이 사람이 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거든요. 평생을 함께 살아야 하는 사람, 아이들 아빠인 남편이 저를 인정하려 드는 게 아니라 저의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드는데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가는 듯 했죠. 그렇게 전 집안에서 제 의지와 상관없이 무식한 아내, 배우지 못한 엄마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오자마자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우리 반 친구 할머니가 학교 다닌대. 80이 넘으셨는데 학교 졸업장 받는 게 소원이라며 공부 시작하셨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했죠. 공부를?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지금까진 아이들이 어려서 그럴 수 있었지만 이젠 어느 정도 아이들이 커서 손이 안 가는 시기니 시간을 활용하면 저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젊었으니 못할 것도 없었죠. 게다가 남편이 계속 저를 무식하다고 말하기 시작했으니 동기도 충분했고요. 여보, 이제 나도 공부를 좀 할까 해. 아이들도 중고등학교에 다 들어가서 밥만 차려주면 사실 나랑 보내는 시간이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 나이에 공부를 시작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겠지만 검정고시 보면 졸업장 받을 수 있다니까 대학은 아니더라도 꼭 당신만큼만 고등학교 졸업장까지는 받고 싶어. 남편은 TV를 보다가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봤어요. 말을 하기도 전부터 제 말에 얼마나 어이없어 하는지 이미 알 것 같았네요. 갑자기 웬 공부? 나이 40 다 되어가는 사람이 학교는 무슨. 아이들도 다 커서 공부에 대해 물어볼 것도 없는데 시간 낭비해서 뭐해? 공부는 아무나 하는 줄 알아? 다 머리가 있어야 하는 거야. 평생 집안일만 한 사람이 이제 와 무슨. 내가 당신한테 가르쳐달래요? 못하는지 하는진 해봐야 할 거 아니야. 평생 국민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라는 소리 들으며 사는 것보다 힘들고 어려워도 해내고 싶어. 당신한테 허락받으려고 한 말 아니야. 이건 통보야. 그런 줄 알아. 제가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모습을 보여서 그런지 남편은 놀란 눈치였어요. 그러더니 이내 포기한 듯 한숨을 쉬며 말했죠. 글쎄, 집안일은 누가 하고 아이들 밥은 내가 늦게 들어오는 날도 많은데. 아이들이 이제 많이 컸잖아. 반찬은 내가 해서 냉장고에 넣어둘 거고 밥도 해놓을 거야. 있는 거 꺼내서 차려 먹기만 하면 되는데 애들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설거지야 당신이 도와주면 고맙겠지만 아니더라도 싱크대에 올려두기만 하면 내가 저녁에 와서 해도 되고. 오랜 침묵 끝에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하지만 집안일에 소홀하면 안 돼. 집안이 엉망되면 그땐 그만둬야 해. 그렇게 저는 40살쯤 야간학교에 등록했어요. 처음 학교에 갔을 때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저보다 어린 선생님들, 그리고 저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 그래도 공부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죠. 첫날 집에 돌아왔을 때 아이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학교 어땠어요? 재미있었어. 엄마도 이제 숙제해야 돼. 엄마,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요. 내가 잘 알려줄 수 있어. 우리 아이들은 제가 공부하는 모습을 신기해하면서도 응원해줬어요. 특히 큰아이는 가끔 제 숙제를 도와주기도 했죠. 집안일도 아이들이 많이 도와줬는데 문제는 남편이었어요. 처음엔 별말 없었지만 점점 불평이 늘어갔거든요. 밥은 왜 이렇게 맛이 없어? 예전만 못하네. 집안 꼴이 이게 뭐야. 공부한다고 이러면 어떡해? 청소기를 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빨래를 해달라는 것도 아니잖아. 벗은 옷 빨래통에 넣고 사용한 휴지 조각, 먹다 남은 과자 봉지, 쓰레기통에 넣는 게 힘든 일이야?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니 집안이 난장판이었어요. 아이들은 각자 방에 틀어박혀 있었고
남편은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야? 다들 일부러 나 보라는 듯 작정이라도 한 거야? 아, 왔어? 바빴어. 엄마 아프다고 해서 병원 모셔다 드리고 나도 온 지 얼마 안 돼. 애들도 다음 주 시험이라고 학원 갔다가 숙제 있다고 잠깐 TV 보다 방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되고. 집은 휴식하는 공간 아니야. 이따 치우면 되는 거지. 왜 들어오자마자 잔소리야. 어머님이? 어디가 아프시다는데? 허리 디스크가 심해지셨대. 병원에서 몇 주 입원하라고 하는데 엄마가 병원은 죽어도 싫다고 하셔서 아마 우리 집으로 모시고 와야 할 것 같아.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시어머니를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집안에 아픈 어른이 있으면 밖으로 다니며 제 볼일을 보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니까요. 혹시 학교를 계속 다니지 못하는 건 아닌지 내심 걱정이 되었던 거예요. 아프셔도 몇 시간은 혼자 계셔도 되겠지? 뭐야, 설마 당신 엄마 아파서 집에 누워 계시는데 혼자 내비두고 나가겠다는 거야? 의사가 병원에 왜 입원하라고 하겠어? 혼자 움직이기 힘드니 보호자가 필요해서잖아. 당신 나간 사이에 엄마가 화장실이라도 가고 싶으면 어떡해? 혼자 움직이시다 넘어져서 더 크게 다치기라도 하면 한 달이면 될 것 같다는데 그것도 못 해드려서 그런 소리를 해? 장모님이었어도 당신 그런 말 했을까? 우리 엄마도 당신에게 잘했잖아. 정말 너무하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오랜만에 시작한 공부가 어려웠지만 재미있었고 나름대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중이었는데 또 그렇지 못한 현실의 벽이 크게 느껴졌거든요. 무엇보다 저를 아껴주시는 시어머니였기에 뭐라고 대꾸할 수도 없었죠. 그렇게 다음날 남편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왔어요. 생각보다 상태가 안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자식에게 도움을 받지 않으시라고 참으셨던 게 결국 악화된 거라 그동안 고생이 고스란히 느껴질 만큼 얼굴도 헬쓱해지시고 옆에서 남편이 부축하는데도 제대로 못 그러셨죠. 미안하다. 내가 아직 누구 도움받을 나이는 아닌데 젊어서 장사할 때 관리를 잘 못했더니 괜히 너만 힘들게 하는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오히려 미리 아픈 거 제대로 챙겨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이 사람이나 저나 더 신경 썼더라면 어머님이 이렇게 아프지 않으셨을 텐데. 그날부터 저의 일과는 시어머니 간병에 맞춰졌어요. 아이들도 거의 손이 안 갔으니 마음대로 움직이기가 어려운 시어머니를 돌보는 게 제 일과인 셈이었죠. 아침에 일어나면 시어머니 약부터 챙기고 식사 준비하고 병원 데려다 드리고 그러다 보니 야간 학교에 가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더라고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시어머니께서 편찮으셔서 당분간 학교에 못 나올 것 같아요. 학교에 전화해서 이런 말을 하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겨우 2달. 그렇게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2달 동안 느꼈던 성취감과 희망을 모두 내려놓아야 했으니까요.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건 생각보다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어머니는 저에게 늘 감사하다며 다정하게 대해주셨거든요. 제가 어릴 때 친정어머니에게도 받지 못했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죠. 은영아, 너 참 착하다. 내 아들이 복이 많아. 너 같은 사람 만났어. 아니다. 내가 며느리 복이 있는 거지. 다들 시자 듣는 거 지긋지긋하다고 시금치도 안 먹는다는데 나는 무슨 복으로. 고맙고 미안하다. 강인하신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몸이 약해지면 마음까지 약해지는 건지 어머니의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안타깝기도 하고 이왕 모시게 된 거 잘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여전했죠. 시어머니가 계시는데도 저를 무시하는 말들을 하곤 했거든요. 그러다 결국 올 것이 오고 말았죠. 어느 날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누워 계셨고 남편과 아이들은 TV를 보고 있었어요. 뉴스에서 대통령 선거 관련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고요. 엄마, 이번에 대통령 선거 누구한테 투표하실 거예요? 큰아이 부름에 제가 주방에서 대답하려는 찰나 남편이 끼어들더군요. 엄마한테 그런 거 물어보지 마. 엄마는 그런 거 잘 몰라. 뉴스도 안 보잖아. 아무리 TV를 안 봐도 한 나라의 대표를 뽑는데 모르겠어요? 모른다는 소리 한 적 없어. 나오는 사람들 누군진 누구나 알겠지. 하지만 보는 것과 이해하는 건 다른 거잖아. 정치적인 배경 지식도 있어야 하고
실제로 공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아니면 말 그대로 빈 공자의 약속인지. 그러니까 빈말이란 소리야. 여하튼 그런 걸 분별하는 건 못하잖아. 아니야? 배경지식은 무슨, 사람 마음이 중요한 거지. 어떤 후보가 서민들 생각하고 약자를 위한 정책을 만드나, 있는 놈들 편을 드나 아닌가, 그런 거 보는 게 뭐가 어렵다고. 모든 대통령이 자신이 한 말을 다 지키는 것도 아니잖아. 안 그래? 허이구 이봐, 이렇다니까. 그럼 나라 돈 다 거덜나게 모든 사람한테 지원금 준다 하면 무조건 좋은 거야? 정책, 외교, 복잡한 것들이 엮인 문제라고. 게다가 우리 아이들이 크면 직장도 다니고 세금도 내는 사람이 될 텐데 무조건 퍼준다고 좋은 게 아닌 것 같아. 알아? 애들 밥 먹는데 밥 먹다 체하겠다. 그만해라. 남편 말투가 점점 더 저를 무시하는 투로 변한다는 걸 어머님도 느끼셨는지 그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남편은 못내 아쉬운 듯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지만 대통령 뽑는 게 그렇게 무시당할 일인가 싶더라고요.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들고 전 어머니가 내일 일어나시면 드실 약을 챙기고 있었죠. 남편도 옆에서 TV를 보고 있었고요. 거봐. 내 그럴 줄 알았어. 절단선이 있어도 무식하게 힘으로 하면 그렇게 불균형하게 찢어져 약이 다 떨어진다니까. 그러지 말고 가위 써. 이런 것까지 알려줘야 해? 애비야,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냐? 어떻게 애들 있는 데서 은영이한테 분별 못한다느니, 알아듣느냐느니, 하대하듯 말하더니 이제는 뭐? 이런 것까지 알려줘야 해? 말끝마다 국민학교 졸업도 못했다고 은영이를 그렇게 면박 줘야겠어? 뭘 그렇게 쳐다봐? 왜? 국민학교 문턱도 못 가본 애미가 말하니까 우스워? 이 애미한테도 조용히 TV나 보라고 말할 셈이냐? 못난 놈?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분노에 저희 둘 다 놀랐어요. 남편은 당황한 기색에 역력했죠. 엄마는 내가 언제 그랬다고? 내가 귀가 먹었냐? 다 들었어. 너 은영이한테 하는 말버릇 하루 이틀 아닌 것 같던데. 넌 네 마누라를 그렇게 생각해? 남의 마누라 아니고 네 마누라야 이놈아. 누워서 침 뱉기라고. 네가 그렇게 네 마누라 못 배웠다고 무시하면 나중에 네 자식들 대학 나와서 너 무시하는 거야. 몰라서 그래? 그래서 애들 앞에서 그딴 식으로 애들 엄마를 대해? 남편은 고개를 숙였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사람 값어치가 학력으로 매겨지냐? 은영이가 얼마나 착하고 부지런한데. 내가 이렇게 아픈데도 날 돌봐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데. 넌 그저 못 배웠다는 말만 하고 있어? 못난 놈. 입만 살아서 지가 하는 일이 뭐 있다고. 남들 들으면 웃어. 해외 좋은 대학 나온 놈도 아니고 시골 고등학교 나온 주제에 못 배웠네 소리하면 그건 알고 하는 소리야? 그날 이후로 남편은 한동안 제 학력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앞에서는 특히 조심했죠. 하지만 좋아할 새 없이 어머니의 병간호는 본격적으로 이어졌어요. 어머니의 병세는 한 달이 지났는데도 전혀 호전되지 않으셨거든요. 오히려 디스크에 이어 움직임이 적어지다 보니 당뇨까지 오셔서 전체적인 건강 상태가 더 나빠지셨어요. 그렇게 한 달이 1년 되고 1년이 5해가 되더니 결국 15년을 함께 지내게 되었죠. 처음에는 학업을 포기하는 게 너무 아쉬웠고 시간이 지날수록 체념하게 되더군요. 하지만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건 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았기 때문일 것 같아요. 제 친정 엄마보다 더 정이 들었던 거죠. 학교도 못 다니고 생계전선에 뛰어들면서 부단히 엄마를 이해하려 했지만 정이 들 수 없었고 그렇게 살다 결혼했으니 어쩌면 당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은영아, 너는 정말 착해. 내가 더 일찍 여기 왔으면 좋았을 텐데. 네가 고생하는 거 많이 도와줬을 텐데. 특히 그 못난 내 아들이 너한테 하는 말들 내가 더 일찍 막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미안하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고 막내라 내가 너무 오냐오냐 했나 봐. 어머니 말씀대로 더 빨리 함께 살 걸 그랬어요. 이렇게 좋은데. 그렇게 평화로운 시간이 흐르다가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뇌출혈이었죠. 응급실로 모셔서 수술까지 했지만 결국 일주일을 버티시다 돌아가셨어요. 15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게 느껴지면서 시어머니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다가와 심호상을 치르는 내내 힘들었던 기억이에요.
어느덧 제 삶의 일부가 되셨던 분인데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집은 텅하니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보일 정도였죠.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집은 텅 비어 보였어요. 제 인생의 일부가 갑자기 사라진 느낌이었죠. 그래도 살아야 했기에 정신을 차리고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장례를 치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 큰아들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해준 덕분이었네요. 엄마, 나 결혼할 거예요. 다음 주에 수진이 데려올게요.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늘 제자리인 것 같았는데 아이들이 크고 결혼하고. 그렇게 아들은 수진이라는 참한 아이와 결혼했어요. 간호사라 일하는 착한 아이였죠. 결혼식도 무사히 치르고 두 사람은 우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신혼집을 마련했어요. 결혼 후에도 며느리는 종종 집에 와서 음식도 만들어 먹고 살림 이야기도 나누고 살갑게 굴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남편은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갔거든요. 며느리 앞에서도 저를 무시하는 말들을 어느 순간부터 아무렇지 않게 내뱉기 시작했던 거예요. 어느 주말 아들 부부가 집에 와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열심히 요리를 도와줬는데 남편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수진아, 네 시어머니는 요리는 잘하는데 어떻게 만들었냐고 물어보면 설명을 잘 못할 거야.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녔거든. 네가 요리 배우려면 그냥 어깨너머로 배워. 요즘은 유튜브에 다 잘 나와 있지 않아? 차라리 그게 더 편할지도 모르겠다.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이었고 아들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죠. 아버님, 걱정 마세요. 어머니 잘 가르쳐 주세요. 유튜브보다 쉬워서 귀에 쏙쏙 들어오는걸요. 유튜브 보면 뭐예요? 이 사람이 어머니가 해준 반찬이 제일 맛있다는데. 며느리는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투로 오히려 제 편을 들더라고요. 그때 저도 모르게 주책맞지만 찔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어머니가 떠나고 세상에 이렇게 든든한 내 편이 생기다니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잘 몰라서 그래. 요리책을 봐야 다양한 요리도 하고 그러는데 저 사람이 평생 책을 가까이 한 적이 없어서 새로운 요리를 할 줄 모르거든. 맨날 했던 반찬들 뿐이지. 어머니, 여기서 어떤 게 김치라고 하셨죠?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며느리는 참 현명한 사람인 것 같았어요. 남편이 저를 대놓고 저격하자 더 이상 대꾸할 필요가 없다는 듯 자연스럽게 냉장고로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렇게 그날 이야기는 마무리되었어요.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간 후 저는 참을 수 없어서 남편에게 화를 냈죠. 내가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있어야지. 어떻게 며느리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며느리 앞에서 시어머니 체면, 위신은 하나도 생각 안 하는 거야? 뭐? 체면? 위신? 그 말 뜻은 알고 쓰는 거야? 내가 뭘 어쨌다고?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며느리 앞에서 창피 당해봐야 정신 차리지.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쌓아뒀던 거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래? 당신 머릿속에는 나는 당신 발톱에 때만큼도 못한 사람이지. 그저 내가 국민학교도 졸업 못했다는 이유로. 여기서 엄마 이야기가 왜 나와? 괜히 쓰잘데기 없는 소리로 사람 붙잡고 넘어지지 말고 할 일 끝났으면 잠이나 쳐 자. 제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던 남편. 어머니가 너무 그리워지더군요. 그런 대화가 있은 후 남편은 점점 더 대놓고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죠. 특히 아들 부부가 올 때마다 이런 상황들이 지속되었어요. 어느 날 며느리가 병원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이 아는 척 이야기를 이어받더라고요. 당신은 잠자코 듣기만 해.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이니까. 평생 집에만 있었으니 수진이가 말하는 게 전문 용어라 뭔지 잘 모를 거 아니야. 괜히 대화 흐름 끊기게 중간에 묻지 말고 수진이 돌아가면 나한테 물어봐. 내가 다 알려줄 테니. 지금은 가만히 그냥 듣기만 해. 아버님도 참 병원에서 환자한테 시달린 이야기에 전문 용어랄 게 뭐 있어요. 제가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며느리가 중재를 해도 남편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네요. 큰아들이 승진을 했다며 우리를 좋은 레스토랑에 초대했어요. 외국 음식을 파는 고급 식당이었죠.
메뉴를 받아들고 있는데 남편이 빼앗으면서 갑자기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메뉴판이 하나인데 당신이 들고 있으면 어떡해? 뭐 알아? 이리 줘봐. 어련히 알아서 좋은 거 시켜줄까? 놔둬요. 아직 덜 봤어요. 저도 지지 않고 메뉴판을 다시 빼앗았죠. 아니, 이 사람이 미쳤나? 고급진 곳에서 배우지 못한 사람 티내는 것도 아니고 창피하게 왜 그래? 국민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사람이 이런 외국어로 된 메뉴 읽을 수 있어? 한글이나 겨우 읽는 주제에 알파벳 A도 모르면서 아는 척은? 이럴 땐 그냥 니네가 잘 먹는 걸로 알아서 시켜줘 라고 말하면 중간이라도 가는 거야. 알아? 수진아, 이 사람이 이렇다. 자격지심이 있어. 그러니까 네가 이해해라. 그 순간 식당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주변 테이블에 있던 사람들까지 우리를 쳐다보더라고요. 얼굴이 화끈거리고 땅이 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버님! 아들도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만하세요. 지금 나한테 하는 소리냐? 국민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메뉴판 들고 있어서 주문도 제대로 못하게 만드는 네 엄마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그 순간 최선이라 생각했죠. 미안하다. 갑자기 속이 너무 안 좋아서 먼저 집에 가야 할 것 같아. 엄마, 같이 가요.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야. 이왕 시간 낸 거 너희끼리 맛있게 먹고 와. 엄마는 택시 타고 갈게. 그렇게 말하고 레스토랑을 나왔어요. 외투도 안 챙기고 그냥 뛰쳐나왔죠. 집도 아니고 좋은 레스토랑에서, 그것도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면박을 당하니 받아칠 수도 없고 피하고 싶은 마음뿐이었네요. 밖은 춥고 어두웠지만 그 안에 있는 것보다는 나았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죠. 집에 도착해서 한참을 울었어요. 이제는 남의 식당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까지 망신을 당하다니 제 자신이 그렇게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울고 있는데 현관문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저예요. 안에 계시죠? 수진아, 너 왜 왔어? 식사는? 저도 입맛이 없어져서요. 먼저 나왔어요. 그이랑 아버님만 식사하고 있을 거예요. 왜? 너도 같이 맛있는 거 먹지 않고. 미안하다. 괜히 험한 꼴 보이는 것 같아서. 한풀 꺾여 며느리를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며 말했는데 며느리가 제 옆으로 오더군요. 그러더니 다정하게 제 손을 잡았죠. 어머니, 새 인생 시작해 보실래요? 이혼하라고? 아니요. 그럼? 내가 뭘 어떻게 하는 건데? 나 이제 이렇게 사는 거 지긋지긋해. 이런 내가 뭘 할 수 있니? 며느리의 손을 꼭 붙잡고 울었어요. 누군가 처음으로 제 오랜 한을 알아준 것 같았으니까요. 그럼 내가 뭐든 할 수 있을까? 물론이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머니가 원하시면 말이에요. 그 순간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던 문이 열리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한 것처럼요. 그날 이후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며느리가 다음날 저를 찾아왔거든요. 어머니, 제가 알아봤어요. 우리 동네에 야간학교가 있었어요. 검정고시 준비도 도와주고 다양한 자격증 과정도 있대요. 며느리가 가져온 안내문을 보니 어쩐지 심장이 두근거리더라고요.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에 다시 공부라니. 문득 내 나이가 어때서라는 노랫말이 떠오르면서 자신감이 차올랐어요. 혼자도 아니고 이렇게 지지해주는 지원군이 있는 이상 이번에는 꼭 해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엄마, 한번 해보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아들이 내 손을 꼭 잡아주었죠. 돈은? 이게 비용이 얼마나 들지? 그건 제가 책임질게요. 제 승진 축하 선물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렇게 용기를 내어 학교에 다시 등록했어요. 첫날은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하지만 예상했던 대로 남편의 반대는 여전했네요. 조금 있으면 환갑인데 이 나이에 무슨 학교야?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말 몰라? 괜히 며느리가 잘 보이려고 한 말에 노란하기는. 시어머니 체면 같은 건 생각도 안 하는 거야? 당신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애들도 다 키워놨고. 당신 밥은 당신이 알아서 챙겨 먹어. 하지만 저는 이번엔 안 물러섰어요. 예전에 저라면 상상도 못했을 대답이었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천군만마가 부럽지 않게 며느리가 제 등을 떠밀어 주었고 아들도 지지해 주었으니까요. 학교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저처럼 배움이 늦은 사람들, 직장을 다니느라 학교를 중단했던 사람들, 모두가 자신만의 이유로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이었죠. 처음에는 공부가 너무 어려웠어요. 기초가 부족하니 따라가기 힘들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퇴근 후 종종 집에 들러 공부를 도와주었고 아들도 자신의 전공 지식을 나눠주었어요. 남편은 계속 비아냥거렸지만 점점 그 말들이 제 귀에 들어오지 않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그의 태도가 제게는 더 큰 동기부여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정신없이 학업에 열중하다 보니 어느덧 2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 사이 제 인생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죠. 검정고시를 통과해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장을 받았고 이어서 고등학교 과정도 시작했어요. 하지만 큰 변화는 며느리의 제안으로 시작한 요양보호사 과정이었어요. 어머니, 어르신들 돌보는 일 어떠세요? 어머니는 시할머니를 15년이나 모셨잖아요. 그 경험이 큰 자산이 될 거예요. 며느리 말대로였어요. 요양보호사 과정은 제게 딱 맞는 옷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죠. 남편이 회사에서 일하다 허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하게 된 거예요. 디스크가 심하게 나왔다고 하더군요. 수술까지는 아니었지만 2주 정도는 입원해야 한다고 했어요. 남편은 당연히 제가 병간호를 해줄 거라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병실에서 전화가 왔을 때 남편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약간 누그러져 있었거든요. 여보, 나 병원이야. 허리가 너무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겠어. 지금 바로 와줘. 지금이요? 나 지금 못 가요. 일하는 중이에요. 태어날 때까지 병간호는 보험으로 해결해요. 간병인 부르면 될 거예요. 뭐? 지금 뭐라고 했어? 제정신이야? 남편이 아파서 누웠는데 무슨 일이야? 빨리 와. 아니요, 안 가요. 내가 꼭 필요한 상황도 아니고 간병인 부르면 되는데 당신 불편하다고 안 부르는 거잖아요. 혼자 고생하든지 간병인 부르든지 그건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하! 웃기지 마. 중학교 졸업장 겨우 딴 사람이 무슨 할 일이 있다고. 기말할 거 없고 빨리 와. 화장실 가고 싶단 말이야. 난 분명히 말했어요. 간병인 부르라고. 이만 들어가 봐야 하니까 보험사에 연락해봐요. 끊어요. 뭐라고? 결국 남편은 보험사에 연락해 간병인을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후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화가 잔뜩 난 목소리였죠. 진짜 안 올 거야? 간병인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으니까 당장 튀어와. 3번째로 바꿨는데 아무 소용없어. 어젯밤에는 화장실 가는데 아무리 불러도 못 들은 척 안 일어나서 혼자 일어서려다 침대에서 굴 뻔했다니깐. 그래요? 그럼 더 좋은 분으로 바꿔달라고 해요. 내가 안 해봤겠어? 3번이나 바꿨는데 그대로라고. 더는 못하겠어. 그러니까 더 이상 간병인 타령 그만하고 지금 와줘. 처음으로 남편의 목소리에서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죠. 나 내일부터 다른 데서 또 일해야 해요. 그러니까 바꿔달라고 하든 혼자 알아서 하든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다음날 전 남편이 입원한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반색했죠. 왔어? 그렇지 않아도 전화하려 했는데 어제 그 간병인 정말 최악이었어. 상전이 따로 없었다니깐? 저는 남편의 말에 대꾸도 안 한 채 병실 안쪽으로 걸어갔죠. 무슨 영문인지 모르는 남편은 당황한 듯 얼굴에서 웃음기를 싹 뺐고요. 여보, 나 여기 있잖아. 어디 가는 거야? 저는 남편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남편 옆 침대에 누워 계신 어르신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수술 잘 받으셨어요? 오늘부터 어르신과 함께할 박은영입니다. 남편의 눈이 커지더니 입이 벌어졌고 어르신은 밝게 웃으며 말아주셨죠. 아, 드디어 오셨군요. 손녀가 좋은 선생님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반가워요. 잘 부탁드려요. 남편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저와 어르신을 번갈아 쳐다봤어요. 여보, 이게 무슨 상황이야? 왜 저분을 돌보는 거야? 나는 나 돌보러 온 거 아니야?
남편은 할 말을 잃은 표정이었어요. 저는 무시한 채 어르신의 혈압과 체온을 재고 약을 정확한 시간에 드리는 등 전문적인 솜씨로 일을 해나갔죠. 그 모습을 남편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지켜봤어요. 물 좀 드시겠어요, 어르신? 허리 수술 후에는 이렇게 받쳐드려야 편하게 마실 수 있어요. 어르신이 물을 마시는 동안 남편이 불쑥 말했어요. 나도 물 좀. 저는 남편을 향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죄송하지만 전 이 어르신 돌보러 온 사람이에요. 간병인 안 계세요? 안 계시면 간호사 호출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남편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어요. 어르신이 물을 다 마시자 저는 컵을 치우고 다시 말했죠. 어르신, 이제 화장실 다녀오실까요? 허리 수술 환자는 이렇게 부축해야 안전합니다. 저는 능숙한 자세로 어르신을 침대에서 일으켜 화장실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저를 부르더군요. 여보, 나도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죄송합니다만 지금 제 담당 환자를 돌보고 있어요. 간병인에게 말씀하시거나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누르세요. 오전에 3시간 동안 저는 어르신을 지극정성으로 돌봤어요. 식사도 도와드리고 약도 정확하게 챙겨드렸죠. 어르신은 제 돌봄에 매우 만족하시며 지인이 무슨 일이 생긴다면 저를 추천하겠다고 말씀하셨죠. 박 선생님 손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 다른 간병인들은 어깨도 안 주물러주고 불러도 대답 없는데 박 선생은 전문가처럼 마사지도 해주고 말하지 않아도 척하면 척 알아서 해주고. 반면 남편의 간병인은 상당히 무성의하더군요. 약을 주는 시간도 제 멋대로였고 남편의 부름에도 바로 응하지 않았죠. 남편은 그 상황을 지켜보며 점점 더 초조해하는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이 지나자 갑자기 옆에서 소란이 일어났죠. 남편이 간병인과 함께 화장실에 가다가 비틀거리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아우, 조심하세요. 그렇게 부축하시면 안 됩니다. 간호사가 급하게 외쳤어요. 박 선생님 좀 도와주시겠어요? 이분이 넘어질 것 같아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어르신께 잠시 양해 구하고 남편에게 다가갔어요. 허리 디스크 환자는 이렇게 받쳐야 합니다. 보세요. 이렇게 허리를 지지해 주세요. 제가 전문적인 자세로 남편을 부축하자 훨씬 안정되게 걸을 수 있었어요. 남편의 눈에 놀라움이 가득했죠. 여보, 어떻게 이렇게? 요양보호사 과정에서 배운 거예요. 허리 디스크 환자는 특별한 케어가 필요합니다. 남편이 입원한 병원에 며느리 간호대학 동기가 다니고 있었어요. 며느리 도움으로 남편 입원실에 간병인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제가 배정받으면서 가슴이 얼마나 두근두근 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보란듯이 그동안 내가 한 노력을 보상이라도 받는 듯 더 당당하게 해냈다는 자부심이 생기더군요. 일주일 후 남편은 퇴원했어요. 집에 돌아온 그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어느 날 식탁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군요. 저기 있잖아. 미안해. 뭐가요? 난 당신이 그렇게 일을 잘하는지 몰랐어. 그동안 무시했던 거 미안해. 왜? 나이 들어 뒷방 늙은이 취급당할 것 같아서 무서워졌나 봐요? 아니야. 당신이 한다면 하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그동안 몰랐어. 앞으로는 당신 무시하는 말 안 할게. 글쎄요. 그 말이 그렇게 와닿지 않네요. 노을자리 보고 뻗는다더니 당신이 약점을 파고드는 사람이란 걸 알았으니 내가 또 약한 모습을 보이면 사정없이 파고들 테니까요. 아니야. 이제 안 그래. 정말이야. 그렇게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박은영 요양보호사로 불리며 저만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죠. 국민학교도 못 나온 여편네가 아닌 자신의 일로 당당하게 사는 전문가로 거듭났으니까요. 남편이요? 그동안 당한 게 있어서 이혼하긴 아쉬운 것 같아요. 이 일이 반년 전에 있었는데 아직도 제 눈치 보며 집안일도 하고 달라진 모습을 보이긴 하거든요. 용서하고 잘 지낼 마음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당했던 만큼 눈치 보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말하면 제가 나쁜 걸까요? 그래도 뭐 행복한 60이 시작될 것 같아서 정말 좋은 요즘이에요. 며느리가 찾아준 새 인생이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제 자신을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저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앞날도 모두 꽃길이시길.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작년 이맘때 이혼을 했어요. 어떻게든 이혼만큼은 피해보려고 노력했지만 그게 제 마음처럼 안 되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혼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런 탓에 이혼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단란한 가정에서 자란 친구들은 모르고 자랐을 일들을 저는 수없이 겪으며 살아야 했거든요.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걸 너무 일찍 알아버렸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겪은 고통을 내 자식한테만큼은 물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과 사는 18년 동안 더럽고 치사한 꼴을 수없이 당하면서도 참고 버텼는데 결국엔 이렇게 됐네요. 나 하나 당하고 사는 건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엄마한테까지 못되게 구는 건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엄마 일에 발끈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 엄마는 저한테 있어서 정말 특별한 분이기 때문이에요. 친자식도 아닌 저를 맡아서 키우시느라 결혼도 미룬 채 살아오신 분이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배은망덕한 남편놈한테 통쾌한 복수를 날린 제 사연을 전해드릴게요. 저는 아빠 얼굴을 모른 채 자랐어요. 아빠 얼굴을 익히기도 전에 저희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거든요. 엄마가 저를 임신하고 출산을 하는 사이 아빠는 저희 엄마보다 6살이나 어린 여자와 만남을 가졌고 제가 돌이 되던 무렵 이혼을 요구하셨어요. 출산과 육아로 몸이 많이 망가진 엄마를 보고 더 이상 여자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헤어지자고 하더래요. 남의 자식을 낳은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식을 낳느라 몸이 많이 부른 건데 어쩌면 이럴 수가 있는 건지. 그런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저희 할머니 반응이었어요. 네가 관리를 못해서 내 아들 마음이 떠난 건데 누굴 탓하겠니? 그러게 평소에 관리 좀 하지. 왜 그렇게 네 몸을 엉망으로 만들었어? 지금 네 꼴을 보면 내가 남자래도 안고 잘 마음이 안 들겠다. 어머님,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세요? 어머님 아들이 바람나서 어린 자식까지 버리고 젊은 여자랑 살겠다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도 아들 편을 들 수가 있어요? 어머님도 여자잖아요. 어머님도 애 낳아 보셨잖아요. 예, 나는 우리 명훈이 낳고도 50kg가 안 됐던 사람이야. 애 낳았다고 다 너처럼 퍼질 대로 퍼져 있는 줄 아니? 여자는 자고로 자기 자신을 가꿀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남편한테도 사랑받지. 지금 너처럼 몸이 그 모양 그 꼴인데 어떤 남자가 좋아하겠니? 아무튼 다 끝난 일 입 아프게 얘기할 거 없다. 마음 떠난 사람 붙잡겠다고 괜한 힘 빼지 말고 너도 네 살 길 찾아가.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고 할머니와 아빠는 생각하는 게 똑같은 인간들이었어요. 저런 사람들이 자식을 낳고 부모가 된다는 게 정말 죄 짓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람들이었죠. 그래도 어른이니 철없는 아들을 다그쳐서 정신 차리게 해줄 줄 알고 시어머니한테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렸던 엄마는 오히려 더 큰 상처만 입고 마음을 돌리게 되었어요. 그렇게 엄마는 아빠와 이혼을 하고 저와 둘이 살게 되었어요. 당시 사회 분위기는 지금처럼 자식을 키우기로 한 사람이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남편한테 양육권과 친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엄마는 많은 걸 포기한 채 아빠와 이혼을 감행해야 했어요. 뻔뻔한 아빠는 위자라도 제대로 주지 않으려고 뻔뻔하게 굴었어요. 자기 사촌형이 변호사라는 걸 강조하며 법적으로 따져도 엄마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안 된다고 되려 큰 소리를 친 거예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친정이 없던 엄마는 도움받을 곳도 없어서 친구인 혜숙이 이모한테 하소연을 할 뿐이었죠. 혜숙이 이모는 출판사에 다니는 분이었는데 엄마 얘기를 듣고는 회사 직원들한테 조언을 구했던가 봐요. 정미야, 일단 네 남편이랑 상간녀를 간통으로 고소하래.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혼도 하게 되고 네 남편이랑 상간녀 둘 다 처벌받게 된다더라. 네 몫의 재산분할도 받을 수 있고 혹시 네 남편이 소송을 걸면 우리 사장님이 괜찮은 변호사도 소개시켜 주신다고 했으니까 쫄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 이혼할 때 하더라도 손에 뭐 좀 쥐고 해야 할 거 아니야. 애를 생각해서라도 네가 강해져야 돼. 알았지? 애 데리고 너 혼자 다니기 힘들 테니까 내가 같이 다녀줄게. 일단 그 집에서 나와서 우리 집으로 와. 그렇게 엄마는 해숙이 이모랑 같이 다니면서 일을 처리해 나갔어요. 처음에는 뻔뻔하게 엄마를 맨몸으로 내쫓으려 했던 아빠는 뒤늦게야 사태를 파악하고는 엄마한테 간통죄만큼은 피하게 해달라고 통사정을 했어요. 그렇게 해주면 위자료도 충분히 주겠다고요. 모든 걸 저희 엄마 탓으로 돌리던 할머니도 이번엔 눈물로 호소하며 부탁을 하셨어요. 엄마는 해주기 이모와 상의 끝에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어요. 대신 위조료와 더불어 아빠랑 상간녀가 엄마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라고 했죠. 당장 간통죄로 직장까지 잃을 위기에 처해 있던 아빠는 뭐든 다 하겠다며 상간녀를 데리고 와 엄마 앞에서 무릎 꿇고 싹싹 빌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 창피한 줄도 모르고 마치 세기의 로맨스라도 하는 것처럼 꿀값을 떨던 두 사람은 눈물 콧물 더 빼면서 모냥 빠지는 간통범의 모습이 되었어요. 이혼 후에도 엄마랑 저는 해숙이 이모 집에서 계속 지내게 되었어요. 이모가 그렇게 하자고 했거든요. 위자료로 받은 돈은 잘 가지고 있다가 하고 싶은 게 생겼을 때 가게를 차리든 하기로 했어요. 그렇다고는 해도 숨만 쉬어도 돈이 들어가는 세상에 어떻게 가진 돈만 쓰면서 살 수 있겠어요. 결국 몇 개월 안 돼서 엄마는 김밥집을 차리기로 했어요. 엄마가 선택한 김밥집은 요즘에도 흔히 볼 수 있는 김밥 체인점이었어요. 엄마가 김밥집을 차린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김밥집이 식당이긴 하지만 대단한 요리 솜씨를 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재료만 준비해 놓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싸서 주면 되고 곁들이로 파는 메뉴들은 다 간단한 분식 종류들이어서 만들기 쉬웠거든요. 하지만 젖먹이 아이를 데리고 장사를 한다는 건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주방 이모님 한 분을 쓰기는 했는데 그분 때문에 엄마가 더 힘들어진 거예요. 그분이 자신보다 나이도 어리고 식당 운영 경험이 없는 저희 엄마가 만만했던가 봐요. 툭하면 걸근하고 마치 자신이 사장인 것처럼 저희 엄마를 부려먹기 일쑤였거든요. 퇴근 후 매일 가게로 찾아왔던 해숙이 이모가 그걸 보고 주방 이모님과 말다툼을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국엔 해숙이 이모가 직장을 그만두고 엄마와 함께 김밥집을 운영하게 되었어요. 마음이 잘 맞는 친구가 같이 장사를 하니까 솜씨는 서툴지 몰라도 오히려 가게 운영은 잘 되었고 주변 회사랑 학원, 교회에서 대량 주문이 들어오면서 가게는 금세 자리를 잡을 수 있었어요. 그 덕에 저는 잘하면서 금전적으로는 어려움 없이 잘할 수 있었어요. 엄마와 해숙이 이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요. 현실은 아빠 없는 아이였지만 솔직히 말해서 아쉬울 건 하나도 없었어요. 엄마가 이혼하지 않았다고 해도 아빠는 제게 그 어떤 도움도 안 될 사람이었다는 걸 잘 알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빠가 엄마 가게로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물론 저는 학교 수업 중이라서 만나지는 못했지만요. 그 사이 두 번째 이혼까지 하고 세 번째 결혼을 준비 중이던 아빠는 염치 없게도 엄마한테 돈을 끌어왔더라고요. 두 번째 아내랑 이혼할 때 가진 돈을 대부분 뺏겨서 월세집에서 살고 있는데 가볍게 만나고 있던 여자가 덜컥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나이도 어린 여자라서 여자 쪽 부모 반대도 심한데 집도 절도 없다고 하면 자기를 얼마나 깔보겠냐면서 저희 엄마한테 전셋집 구할 돈 좀 해달라고 그랬다더군요. 그런 아빠한테 엄마는 설거지하던 물을 퍼다가 얼굴에 퍼부으면서 그랬대요. 인생을 그따위로 막 사는 건 안 창피하고 돈 없는 것만 창피하냐고요. 8년 만에 찾아와서는 지 자식 잘 지낸지는 관심도 없고 뭐? 돈을 빌려줘? 월세집이 쪽팔려? 에라이 미친놈아. 너 같은 것도 인간이냐? 내가 돈이 남아더라도 차라리 그 돈으로 똥을 닦고 말지. 너한테는 절대 안 준다.
더 험한 꼴 당하기 싫으면 당장 내 가게에서 나가. 한 번만 더 그 더러운 낯짝 들고 나타나면 그때 네 면상에 똥물을 뿌려줄 테니까. 8년 전 순진했던 엄마를 생각하고 말만 잘하면 돈을 뜯어낼 수 있을 거라 믿었던 아빠는 그 사이 변해도 너무 변한 엄마를 보고는 무척 놀라는 눈치였다고 하더군요. 여차하면 대신 저희 아빠를 상대하려고 마음먹고 있던 해숙이 이모는 저희 엄마의 활약을 보고는 자신은 나서지 않아도 되겠다고 생각했대요.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강하다고 남편 없이 어린 딸을 데리고 살면서 엄마는 누구보다 강해졌던 거예요. 그날 엄마한테 호되게 당한 아빠는 이후로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또 다른 불청객이 찾아와 우리 가정을 찢어놓고 말았어요.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한 달도 안 된 때였어요. 엄마가 자꾸 소화도 안 되고 살도 빠지고 복통까지 심해져서 병원에 갔는데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거예요. 이미 전이까지 된 탓에 수술을 해도 가망이 없다는 말을 들었고 그동안 단순 소화불량으로 알고 통증을 참아왔던 엄마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말았어요. 정말 어이없게도 대장암 판정을 받기 전까지는 그래도 멀쩡히 버티던 엄마였는데 대장암 말기라는 검사 결과를 듣자마자 정말 얼굴 색부터 까맣게 변해버리더라고요. 그리고는 불과 일주일 사이에 상태가 너무 안 좋아져서 바로 입원을 하게 되었지 뭐예요. 그동안 바위처럼 강해진 줄 알았던 엄마는 무너져 내린 건강만큼이나 정신적으로도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았어요. 혜수가, 나 죽기 싫어. 우리 지훈이 대학 가는 것도 보고 결혼해서 애 낳는 것도 다 보고 싶어. 지훈이 대학 가면 우리 다 같이 유럽 여행도 가자고 그랬잖아.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에 나왔던 오스트리아도 가고 로마의 휴일에 나왔던 트레비 분수도 가보자고 했잖아. 그런데 내가 왜 죽어야 돼? 싫어. 나 절대 못 죽어. 누구 좋아하라고 내가 죽어. 혜수가, 가게 팔아서라도 나 좀 살려줘. 한국에서 수술 못한다 그러면 일본을 가든 미국을 가든 세계 어디로 가서든 나 좀 살려줘. 우리 지훈이 혼자 두고 나 못 죽어. 악을 쓰며 해숙이 이모를 잡고 울분을 터뜨리던 엄마는 그러다가도 마음이 진정된 때면 노트에 통장 비밀번호며 저와 관련된 신상 정보 등을 빠짐없이 적어두셨어요. 언제 엄마가 잘못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신 거였죠.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3개월도 채 안 된 어느 날 엄마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이제 저는 고아가 된 거나 다름없었죠. 생물학적 아빠가 살아있기는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을 아빠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2주쯤 지났을 때였어요. 혜숙이 이모가 제 방에 들어와 얘기를 좀 하자고 하더군요. 솔직히 그때 저는 평소와 다른 이모의 무거운 표정에 살짝 겁이 났어요. 혹시 이모가 나보고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 어쩌나 하고요. 그런데 그런 제 예상과 다른 말을 하지 뭐예요. 지훈아, 엄마랑 이모랑 그동안 많이 고민하고 내린 결정인데 네가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어. 운을 띄워놓고 이모는 한참이나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툭 말을 꺼냈죠. 나 집에서 나가라는 말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뜸을 들이는 거냐고. 그러자 이모는 눈이 동그랗게 커지더니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어요. 너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니? 내가 왜 너보고 나가라 그래? 넌 지금까지 나를 그런 인간으로 봐왔던 거니? 이지연, 나 좀 섭섭하려고 그런다? 그럼 뭔데? 혹시 뭐 시집가? 만나는 남자 있었어? 설마 나 모르게 그동안 예전에 결혼하려고 했던 그 아저씨랑 다시 만나왔던 거야? 말해봐. 그런 거냐고. 걔가 정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를 하고 있네. 그 남자랑 헤어지고 이듬해 딴 여자랑 결혼해서 초등학생 아들이 있어. 그런 남자랑 내가 왜 만나? 그런 게 아니라 너 이제부터 내 딸하자. 뭐야, 난 또 뭐라고. 지금도 이모 딸 노릇하고 살잖아. 그런데 새삼스럽게 뭐 그런 소리래. 아니, 그냥 말로만 하는 엄마 딸 말고 서류상으로도 진짜 내 딸하자고. 내가 널 입양하겠다는 얘기야.
생각지도 못한 말에 저는 정신이 멍해졌어요. 비록 엄마가 돌아가시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이모 호적에 들어가 딸로 살자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가 싶더라고요. 게다가 그렇게 되면 이모는 자식 달린 처녀가 되는 건데 그러면 앞으로도 결혼하기 힘들 게 뻔하잖아요. 이모 미쳤어? 결혼 안 할 거야? 지금도 남자한테 인기 없는 이모인데 거기다 애까지 딸려있다 그러면 어떤 남자가 이모랑 결혼하겠다 그러겠어. 차라리 나보고 집을 나가라 그래. 안 그래도 나랑 우리 엄마 때문에 결혼도 포기했으면서 나보고 또다시 이모 인생 발목 잡으라는 거야? 싫어. 난 그러기 싫다고. 그건 사실이었어요. 우리 모녀가 이모 집으로 들어와 살게 되었을 때 사실 이모는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었다고 엄마가 그랬거든요. 오도 가도 못하는 우리 모녀를 돌보느라 이모가 결혼도 포기하고 우리를 데리고 살아준 거라고요. 그걸 다 아는데 어떻게 또다시 제가 이모 인생을 망치겠어요. 차라리 겁이 나더라도 혼자 방 구해서 사는 게 낫죠. 하지만 이모는 이런 제 마음도 모르고 제가 싫다고 하면 강제로라도 저를 입양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엄마랑도 이미 다 얘기가 끝난 거라면서요. 이모가 대책 없이 착하고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라는 건 알았지만 이번에 정말 너무 나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네가 네 엄마한테 무슨 소리를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나 정말 너희 모녀 때문에 결혼 포기한 거 아니야. 아무렴 내가 내 인생까지 포기하면서 너랑 네 엄마를 받아줬겠니? 내가 쪽팔려서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 내가 이참에 솔직하게 다 털어놓을게. 내가 왜 잘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네 엄마 김밥집에서 일을 시켰는지 알아? 네 말대로 그때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사람이 있었어. 같은 회사에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그 남자 집에 인사드리러 갔다가 욕만 웅팡 얻어먹고 쫓겨났다. 시어머니 될 사람이 천혜고아인 나를 며느리로 들일 수 없다고 길길이 날뛰면서 차라리 자기를 죽이라고 칼 들고 난동을 부리셨거든. 그래도 난 그 사람이 나를 택할 거라고 믿었는데 다음날 회사 옥상으로 불러서 그러더라. 이 결혼 도저히 안 되겠다고. 여자는 다시 만나면 되지만 엄마는 다시 만날 수 없지 않냐면서 말이야. 속으로는 야속하고 미웠지만 웃는 얼굴로 쿨하게 그러자고 했어. 어차피 마음 정리한 사람한테 매달려봤자 내 꼴만 더 우스워질 게 뻔하니까 더 상처 입기 전에 내가 발을 뺀 거지. 막상 그래놓고는 앞으로 회사에서 마주칠 게 겁이 나는 거야. 그래서 회사 그만두고 네 엄마 밑에서 일 시작한 거고. 그러니까 내가 너 때문에 결혼도 포기했다는 착각은 하지 말라는 거야. 난 너 때문이 아니라 고아인 내 처지 때문에 버림받은 거라고. 그래서 내가 당한 수모를 절대 너한테 물려주기 싫어. 내가 널 입양하려는 건 내 친구 정미자리를 뺏겠다는 게 아니라 내 친구를 위해서 친구 딸을 지키려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너 입양하게 해줘. 엄마 대접해달라고 안 할게. 호칭도 지금처럼 이모라고 불러도 돼. 대신 네가 결혼을 하게 될 땐 철저하게 네 남편한테도 시부모한테도 날 엄마라고 소개해줘 지훈아. 그래줄 수 있지? 혜숙이 이모는 제 손을 꼭 잡고는 눈물이 그렁하게 맺힌 눈으로 저를 지그시 바라보셨어요. 세상 무엇보다 따뜻한 그 눈빛에 저는 마음을 돌리게 되었고 그렇게 혜숙이 이모는 하루아침에 저희 두 번째 엄마가 되었어요. 호적 정리가 끝나고 얼마 뒤 우리는 이사를 했어요. 아무래도 살던 동네에서는 저와 이모 사이를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말이 나오기 십상이라 아무래도 우리를 모르는 곳에서 새로 시작하기로 했거든요. 이사를 간 이후로는 철저히 이모를 엄마로 부르며 지냈어요. 새로 사귄 친구들 역시 이모를 제 친엄마라 알게 되었고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신분 세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모와 저는 우리 관계를 들키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고 새로 이사온 동네에서 다시 차린 김밥집이 자리를 잡기까지 이모가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전에 있던 동네에서는 이미 고정 단골이 있어서 딱히 노력을 하지 않아도 기본 매상이 나왔지만 새로 옮긴 곳에서는 입소문이 퍼지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거든요. 게다가 저희 엄마랑 둘이 하는 일을 낯선 사람과 손을 맞춰가며 해야 했기 때문에 이모는 이전보다
몇 배나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제 앞에서는 늘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당당하게 서 계셨죠. 그 모습에 저도 노력을 더 해야겠다고 마음먹었고 애써 엄마라는 호칭을 피해오던 저는 그 무렵부터 일부러 더 이모를 얼마라고 불러댔어요. 나를 낳아준 엄마가 세상을 떠나고 남겨진 우리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 버텨나갔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자연스럽게 모녀지간으로 변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대학을 다니면서 같은 과 선배랑 CC가 됐고 졸업을 앞두고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모는 아무한테도 진짜 우리 사이를 말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결혼까지 생각하는 사이에 굳이 숨길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그냥 말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순간에는 오히려 저를 위로하고 걱정했던 선배가 이후부터 연락도 뜸하고 제가 전화를 해도 피하는 것 같더니 한 달 가까이 지난 어느 날 전화로 헤어지자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자기 부모님이 반대할 것 같다면서요. 그 말을 듣는데 일전에 이모가 했던 얘기가 불현듯 떠올랐어요. 고아라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했던 이모 남자친구의 어머님 얘기였죠. 이모도 이런 기분이었을까 생각을 하니까 더 화가 나더라고요. 하나같이 인간들이 다 왜 이런가 싶어서요. 생각 같아서는 속에 있는 말을 남자친구한테 다 쏟아붓고 싶었어요. 니들이 우리랑 다른 게 뭔데? 운 좋게 부모가 오래 살아계신 거? 그게 니들이 잘해서 그런 거냐? 단지 운이 좋았을 뿐이지. 누군 부모를 일찍 잃고 싶어서 이러냐고. 하지만 목구멍까지 올라온 그 말은 결국 밖으로 나오지 못했어요. 그래봤자 나만 손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모가 그랬던 것처럼 당당하고 쿨하게 헤어지자고 했어요. 그래놓고는 전화를 끊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가 소리 죽여 울었어요. 그 와중에도 아직 점심시간이 끝나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금방 그칠 수 있을 것 같았던 눈물은 오히려 오열에 가깝게 심해졌고 결국 그날 저는 반차를 내고 일찍 퇴근을 하게 되었어요. 회사에서 하도 울어서 그런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몸이 까무러지는 게 몸에 힘이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쓰러지듯 잠이 들었는데 몇 시간 자고 나니 번쩍 눈이 뜨이더라고요. 차라리 쭉 잠이 들었으면 모를까 눈을 뜨고 나니 머리에 잡생각이 들끓어서 도저히 맨정신으로 못 버티겠더라고요. 마침 다음 날이 휴일이라서 친구라도 불러 술을 마실까 했는데 입사 동기한테 전화가 왔지 뭐예요. 바로 현재 제 남편 말이에요. 팅팅 부은 눈으로 간 게 내내 마음에 걸렸다며 괜찮냐고 묻더군요. 우리가 평소 사적으로 만날 정도로 친한 건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제가 좀 지쳤었는지 대뜸 술이나 한잔 하자고 그랬지 뭐예요. 그렇게 약속 시간과 장소까지 잡아놓고는 전화를 끊자마자 후회했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아주 가관이었거든요. 눈에 모기를 한 열대빵 맞은 것처럼 퉁퉁 부어서는 눈의 감각조차 무뎌진 상태였으니까요. 그런데 또 혼자 궁상 떨고 싶지는 않고 해서 야밤에 선글라스를 끼고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저를 본 남편은 대충 상황을 짐작한 것 같은데도 무슨 일인지 캐묻지는 않았어요. 그냥 일상적인 대화만 이어갈 뿐이었죠. 차라리 편하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주면 술을 핑계 삼아 다 털어놓고 날 차버린 놈 욕이라도 실컷 할 텐데 그러지 못하니까 답답하고 입이 근질거리더라고요. 이럴 거면 혼자 집에 있지 뭐하러 이 꼴로 나와서 술을 마시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한 잔 두 잔 술이 들어가니까 자제력도 떨어지고 결국 제 입으로 말을 뱉고 말았죠. 나 남자친구랑 헤어졌어. 결혼하자고 그러더니 내가 고아라는 얘기 듣고는 바로 헤어지자네? 개새끼. 언제는 결혼하자고 사람 들들 볶더니 부모 없다고 다 빨아먹은 개뼈다귀처럼 차버리냐? 태호 씨는 어떻게 생각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러자 남편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그러더라고요. 이상하네. 몇 주 전에 새 구두 신고 와서는 엄마가 사주신 거라고 하지 않았어? 불과 몇 주 만에 어머님이 돌아가신 건 아닐 텐데. 아, 그건 말이지. 술김에 그랬는지 제 기준에 제 상황이 창피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저는 현재 엄마가 내 친모가 아니라는 것과 친모가 죽고 난 뒤 현재 엄마가 나를 입양했다는 얘기까지 가감없이 다 털어놓았어요. 그 외에도 참 많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이미 필름이 끊긴 상태에 떠들어댔던 거라서 제가 무슨 말까지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네요. 다만 그날 남편 앞에서 했던 말들이 결국 부메랑이 되어 제 목을 치게 된 것만은 확실해요. 남편은 그날 술에 취해 떠들었던 제 술주정을 다 받아주고 집까지 업어서 데려다 줬어요. 그 바람에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 사이가 아니었던 우리 두 사람은 엄마한테 딱 찍혀버리게 되었죠. 다 큰 딸 자식이 술에 취해 남자 등에 업혀 집에 들어왔으니 어느 부모가 둘 사이를 의심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사귀게 된 건 그로부터 1년쯤 뒤였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엄마는 그때부터 우리 두 사람이 사귀고 있던 걸로 오해하셨어요. 남자친구와 헤어진 날 제가 떨어선 진상짓을 고스란히 혼자 받아냈던 남편은 그날 일을 계기로 저와는 허물없는 사이가 되었어요. 남녀가 툭하면 만나서 술도 마시고 주말엔 같이 영화도 보러 다니고 했으니 관계가 깊어지지 않는 게 이상한 일이었죠. 결국 우리는 직장에 비밀로 한 채 연애를 시작했고 그렇게 1년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제 출생부터 사소한 집안 사정 하나까지 다 알고 있는 남자라서 오히려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런 사실을 알고도 저랑 결혼할 생각을 해준 남자였으니까요. 그래도 시댁 식구들한테만큼은 저와 엄마의 관계를 비밀로 하고 싶었어요. 아무래도 눈치도 보이고 괜히 남들 입에 오르내리기 싫었거든요. 다행히 남편도 그런 제 뜻을 따라주었고 그 점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했어요. 저희 시부모님은 지방에서 농사를 지으시는데 땅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농사 외에 부수입을 올릴 만한 작물을 키우시는 것도 아니어서 생활이 그리 넉넉하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저랑 저희 엄마 앞에서는 엄청 목에 힘을 주고 계셨어요. 어머님 말씀대로라면 원래 아들 가진 부모는 세상 두려울 거 없이 당당한 거라고 하시더군요. 집안 대를 이었으니 말이에요. 요즘은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면 창피당하기 일쑤겠지만 제가 결혼을 준비하던 때만 해도 아들 가진 부모들의 유세가 좀 있는 편이었어요. 당신 아들이 대단한 판사나 검사나 의사가 아니어도 말이죠. 그리고 그런 이해 안 가는 생각은 상견례 자리에서 바로 나타나더군요. 나는 이 나이 먹도록 시골에서 농사만 짓고 살아온 사람이올시다. 나는 정치도 모르고 경제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저 내 몸뚱이 하나 가지고 성실하게 농사지어서 내 처랑 자식들 먹이고 입히는 것만 알고 산 사람입니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사돈들 분 앞에서 당당하게 고개를 들 수 있는 건 비록 내 손에는 흙 묻혀가며 힘들게 살았어도 내 아들만큼은 서울에 있는 대학까지 보냈다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뭐 딸만 덜렁 낳은 안사돈 앞에서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나는 조상들 앞에 서면 면설 정도는 다 하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들 낳아 대를 이었고 아들 녀석을 서울에 있는 대학도 보내서 번듯한 회사까지 다니게 했으니 이만하면 내 할 일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음식이 식는 줄도 모르고 일장연설을 하시는 아버님 앞에서 저희 엄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말입니다, 사돈. 듣자 하니 하시는 식당이 꽤 잘 된다고 하던데 수십 년 그렇게 장사를 해왔으면 벌어놓은 돈도 꽤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식이 둘셋 되는 것도 아니고 딸랑 딸내미 하나인데 딸 자식 결혼하는 마당에 부모로서 돈 아낄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버님 말씀이 점점 이상한 분위기로 돌아가자 저는 남편한테 눈치를 주었어요. 남편 역시 당황한 표정으로 좌불안석이더라고요. 그리고 마침내 아버님 입에서 결정적인 말이 튀어나왔어요. 아들 가진 유세라고 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내가 죽으면 어차피 내 재산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맏아들한테 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말인데 이참에 우리 집에 땅을 좀 사주셨으면 합니다. 예단 대신이라고 해도 좋고 혼수 비용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기왕 딸 자식 혼사치를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실 텐데 그 정도 돈 쓸 각오는 하고 나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앞에서 저희 엄마한테 땅을 사달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아버님 때문에 순식간에 로만의 분위기는 싸늘해졌어요.
남편은 얼굴이 홍당무처럼 발갛게 달아올라서는 자기 아버지한테 볼멘 소리를 해댔어요. 아버지, 왜 이러세요? 저희 결혼하는데 도움은 못 주실 망정 땅을 사달라뇨? 그걸 왜 장모님이 사주셔야 되냐고요? 장모님, 방금 들으신 얘기는 못 들으신 걸로 해주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실언하신 겁니다. 얘는 네 아버지가 못할 말했니? 원래 시골에서는 여자가 시집 올 때 논도 사오고 밭도 사오고 그러는 거야. 서울에 산다고 아무것도 안 해오겠다고 하면 안 되지. 안 그래요, 안사돈? 남편 말로는 시부모님 사이가 그리 좋지 않다고 했는데 이럴 땐 부부가 꿍짝이 잘 맞는 모양이더군요. 솔직히 결혼하면서 시댁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주셨어요. 저희가 집을 구할 때 전세보증금이 부족해서 남편이 연락을 드렸더니 먹고 죽을 돈도 없다시며 단칼에 자르셨거든요. 결국 저희 엄마가 5천만 원을 보태주셔서 집을 구할 수 있었는데 땅까지 사달라고 하시니까 정말 짜증이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상견례자리만 아니었다면 한마디 했을 텐데 괜히 제가 말을 꺼냈다가 시부모님한테 저희 엄마가 싫은 소리 듣게 될 것 같아서 참느라 혼이 났습니다. 상견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서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 아까 아버님이 하실 말씀이죠. 내가 그이한테 말해서 없던 일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진짜 웃기네. 자식 결혼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시면서 되려 땅을 사달라는 말이 나와? 아니, 왜 자기들 땅 사는 걸 엄마한테 떠넘겨? 아들 가진 게 뭐가 그리 대단한 거라고. 솔직히 대학도 그이보다 내가 더 좋은 대학 나왔고 승진도 내가 먼저 해서 월급도 내가 훨씬 많은데 왜 당신 아들만 잘난 줄 아느냐 말이야. 엄마, 그냥 이거는 확 물어버릴까? 괜히 엄마한테 미안한 마음에 속이 없는 말을 꺼내 투덜거렸어요. 그런 저를 보며 엄마는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 저야말로 신경 쓰지 말고 결혼 준비나 잘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예식장 문제도 그렇고 웨딩 촬영에 혼수 준비까지 머리가 터져 나갈 지경이어서 저는 그 후로는 땅 문제에 신경을 쓰지 못했어요. 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에야 아버님이 기어이 저희 엄마한테서 땅을 뜯어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 일로 신혼 초부터 남편과 말다툼이 잦았고 이후로도 툭하면 시부모님이 염치 없는 요구들을 하시는 통에 남편과 얼굴 붉히는 일이 자주 있었어요. 시댁 문제만 아니라면 남편이랑 다툴 일이 없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퇴근길에 엄마 가게에 들러 하소연을 했더니 엄마가 그러시네요.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 치고 그런 문제 하나 안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래도 도박에 빠져서 집안 들어먹는 시부모 아닌 게 어디냐고요. 적어도 땅은 나중에 저희가 되돌려받을 수라도 있으니 보험 들어놨다 생각하라나요? 남편과 18년 가까이 결혼 생활을 해오면서 시댁 때문에 엄마가 피해를 본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말로는 다 같이 가족여행을 가자고 하셔서 막상 나서면 계산서는 늘 저희 엄마 손이 쥐어주시고 두 분은 쏙 빠져나가기 일쑤였고 심지어 아버님 환갑이랑 칠순 때는 저희 엄마한테 직접 전화하셔서 선물까지 지정해서는 사달라고 조르기까지 하셨어요. 그런 식으로 땅에 농기구, 그 밖에 마사지 기계까지 제가 알게 모르게 저희 엄마 등골을 빼먹어댔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저는 남편과 사니 못 사니 부부싸움을 벌였어요. 그러다 저희 엄마 칠순이 되었어요. 시아버지 칠순 때 아버님이 저희 엄마한테 안마의자를 뺐다시피 선물로 받아가신 적이 있어서 남편이랑 싸웠는데 그때 남편이 그랬거든요. 장모님 칠순 때는 자기가 호텔에서 칠순잔치를 성대하게 치러주겠다고요. 그런데 제가 남편을 모르나요? 말은 그저 말일 뿐이고 기껏해야 용돈 조금 쥐어드리고 끝낼 위인이라는 걸요. 그래서 딱히 남편한테 말 않고 봉투에 엄마 용돈으로 50만 원을 담아서 드렸어요. 엄마, 그이가 칠순잔치 해드린다고 했던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해. 약속하지만 이걸로 엄마 봄 자켓 하나 사요. 나 내년에 퇴직하고 퇴직금 받으면 그땐 해외여행 시켜드릴게. 엄마한테 받은 걸 생각하면 50만 원이 든 돈 봉투가 그렇게 초라하게 느껴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마음도 모르고 남편이란 인간이 뭐라는 줄 아세요? 뭐? 50만 원? 아니 장모님이 돈 쓸 데가 어디 있다고 그렇게나 많이 들여.
솔직히 장모님이 한 달에 가게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얼만데 누가 누구한테 돈을 주느냐고. 돈은 우리가 장모님한테 받아도 시원찮을 판에. 됐고 당장 가서 그 돈 돌려받아와. 다 받아오긴 그러니까 돈 10만 원 쥐어드리고 나머진 받아오라고. 도인네 돈 쓸 데가 어딨냐? 10만 원도 많다 많아. 이딴 개소리를 하길래 빽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그리고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며칠 뒤 퇴근길에 엄마 가게에 갔더니 주방 이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예, 지훈아, 네 남편 어쩜 그렇게 염치가 없니? 세상에 장모 칠순에 현금 50만 원 준 거 아깝다고 그걸 돌려받으러 왔더라. 내 참 기가 막혀서. 네? 아니 이 인간이 미쳤나? 그래서 정말 그 돈을 받아갔어요? 그래도 지도 양심은 있는지 10만 원은 두고 가더라. 예, 내가 이런 말 할 처지는 아니지만 너희 시부모도 그렇고 네 남편도 그렇고 정말 너무들 한다. 이건 사돈이 아니라 아주 돈 뜯어먹는 귀신들이야. 툭하면 전화해서 땅 사달라, 농기계가 망가졌다, 바꿔달라. 돈 뜯어갈 생각뿐이고 사위라고 하나 있는 건 염치는 어디다 팔아먹었는지 장모를 호구로 알질 않나. 옆에서 보는 내가 다 열받아서 못 살겠다고. 그날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과 대판 싸웠어요. 그렇게 말다툼을 하다 보니 자연스레 그동안 시부모님이 저희 엄마한테 뜯어간 땅과 농기구, 그 밖에 전자제품 얘기까지 흘러나왔고 그 바람에 싸움이 커져서 거의 한 달 가까이 냉전이 이어졌어요. 속으로 퇴직금 받으면 한 푼도 안 주고 싹 다 내가 써버리겠다고 이를 박박 갈았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시어머님 생신이 되었어요. 생신 당일은 평일이라서 못 찾아뵙고 그 주 주말에 남편과 딸아이와 함께 시댁으로 향했어요. 내년에는 딸아이가 고2에 올라가서 시댁에 자주 못 와보게 될 것 같아서 이번엔 하룻밤 자고 가려고 작정을 하고 내려왔어요. 저는 서울에서 미리 장바온 재료를 가지고 주방에 들어가 갈비찜도 하고 전도 부치고 잡채도 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딸아이가 주방으로 쏙 들어와 그러지 뭐예요. 아빠 진짜 웃긴다. 외할머니 칠순 때는 엄마가 드린 돈도 뺏어오더니 할머니 생신이라고 용돈으로 100만 원이나 드리는 거 있지? 와, 엄마는 왜 아빠 같은 남자랑 결혼해서 이러고 살아? 나는 나중에 아빠 같은 남자는 절대로 안 만날 거야. 그 말을 듣는데 순간 눈이 뒤집히는 줄 알았어요. 어찌나 화가 나던지 들고 있던 뒤집개를 집어 던지고 싶은 심정이었죠. 그래서 그날 밤 남편을 데리고 차로 왔어요. 집에서 싸우면 시부모님도 있고 딸아이도 걱정할 것 같아서 드라이브를 핑계로 남편과 마을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곤 딸아이한테 들었던 내용으로 남편한테 따져 물었죠. 그랬더니 남편이 심드렁한 표정으로 이러는 거 있죠. 고작 그 얘기하려고 피곤한 사람 불러서 여기까지 나오게 한 거야? 당신 정말 정신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그래, 내가 우리 엄마한테 100만 원 드렸다. 그게 뭐가 어때서? 뭐? 아니 오늘이 환갑이야? 아니면 칠순이야. 그냥 매년 돌아오는 생일일 뿐이잖아. 그런데 100만 원이나 드리는 게 말이 돼? 우리 엄마 칠순 때 당신이 어떻게 했어? 내가 드린 50만 원도 많다고 40만 원 돌려받아 왔잖아. 다른 생일도 아니고 칠순인데도. 그래놓곤 자기 엄마 생일엔 100만 원이나 드리는 게 별거 아닌 일이라고? 당신 부모는 중요하고 내 부모는 안 중요하니?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러자 남편이 콧방귀를 끼며 그러더군요. 니네 엄마는 가짜 엄마잖아. 내 엄마는 날 낳아준 진짜 엄마고. 그런데 어떻게 똑같이 돼? 넌 오리지널이랑 이미테이션을 똑같이 취급하는 거 봤냐?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인간은 지금까지 내 엄마를 장모가 아닌 가짜 장모로 취급하며 살아왔다는 거잖아요. 받아먹을 땐 입안에 혀처럼 굴며 내 엄마 지갑을 탈탈 털어가더니 대접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오자 이런 식으로 차별한다는 사실에 화가 나는 걸 넘어서 허탈했어요. 이런 걸 남편이라고 믿고 살았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서요. 연애까지 포함하면 근 20년을 함께 지내오면서 그날처럼 남편이 낯설게 느껴지는 건 처음이었어요. 너무 실망해서 그런가 화를 낼 생각도 안 들더라고요. 대신 이 남자와 이어져 있던 가느다란 끈을 일순 뚝 잘라버릴 용기가 생겼어요.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시댁 나들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조용히 이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딸아이한테는 알아듣게 잘 설명했고 딸도 결정에 찬성해 주었어요. 그리고 엄마한테도 찾아가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엄마는 별 말씀 없이 낮은 한숨만 쉬시더라고요. 모르긴 해도 엄마 역시 제 결혼 생활이 위태롭다는 걸 인지하고 계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혼 전에 해치워야 할 일이 있어서 한 달 정도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그런데 아침 대바람부터 시댁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잠결에 전화를 받은 남편은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벌떡 일어나 앉았어요. 그리고는 저를 깨우더군요.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아침부터 사람들이 찾아와서 아버지 경운기랑 트랙터랑 암튼 농기계랑 농기계는 죄다 가져가겠다고 그런데 아버지 말로는 당신한테 이미 돈 줬다고 그랬다는데 정말이야? 아, 벌써들 오셨구나. 농사 짓는 분들이라 부지런도 하시네. 맞아, 내가 당근마켓에 올려서 다 팔아버렸어. 아, 그리고 조만간 논이랑 밭주인도 올 거야. 내가 죄다 팔아버렸거든. 뭐? 당신 미쳤어? 그걸 왜 당신이 팔아? 어머머? 왜긴 왜야? 그거 다 우리 엄마가 산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엄마 딸인 내가 처분하는 거지. 그 오랜 기간 렌트비 한 푼 안 내고 잘 썼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어디서 큰 소리야, 염치 없이. 내가 당신 부모 물건에 손을 댔어? 아니잖아. 내 엄마가 돈으로 산 것들만 골라서 판 건데 왜 당신이 나한테 도둑놈 취급을 하는 거냐고. 아, 그리고 이 집도 정리한 거야. 당신 그거 알지? 우리 신혼집 구할 때 우리 엄마가 5천만 원 해주셨던 거. 그 돈이 고스란히 이 집 사는데 들어갔잖아? 그거 5천에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 은행이자 붙여서 우리 엄마한테 돌려드릴 거니까 당신도 그렇게 알아. 아, 그래도 내가 당신처럼 야박하고 염치 없는 인간은 못 돼서 차마 아버님이 그간 우리 엄마 땅에서 농사 짓고 사신 비용은 못 받겠더라. 그러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얼른 당신도 당신 살 길 챙겼으면 좋겠어. 아, 화장대 서랍에 이혼 서류 넣어뒀거든. 내 건 내가 다 썼으니까 당신 분량 채워둬 놔둬. 어차피 일말의 정도 안 남았는데 같이 부부를 살 필요 없잖아. 혹시나 애 핑계 댈까봐 하는 말인데 지우도 우리 이혼 찬성이라니까 괜히 고집 부리지 마. 당신이 끝까지 이혼 못하겠다고 질척대면 당신이 주식한다고 1억 가까이 날린 거 문제 삼을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여보, 갑자기 왜 이래? 뭐 잘못 먹었어? 아니 멀쩡하던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해? 당신 혹시 남자 생겼어? 그런 거지. 어떤 놈이야? 어떤 놈이길래 당신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미쳐서 이혼 타령을 해? 말해. 말하라고. 이 멍청아. 무슨 개소리를 하고 있어. 내 인생에 너라는 남자 하나만으로도 진절머리가 나는데 남자? 너는 고작 그 정도밖에 생각을 못하니? 내가 너한테 왜 정머리가 떨어졌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이게 이유야. 남의 가슴에 상처를 입혀놓고도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잘못도 모르는 당신의 이기적이고 뻔뻔함 때문이라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해줄까? 네 부모가 귀하면 남의 부모도 귀한 거야. 나는 내 엄마 알기를 개떡같이 아는 너 같은 놈이랑은 한순간도 더 함께하고 싶지 않단 얘기야. 그러니까 더는 내 인생에서 질척대지 말고 꺼지라고.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을 했고 그동안 시부모님이 저희 엄마한테 뜯어먹었던 모든 것들을 당근마켓에 올려 팔아치웠어요. 당연히 제 값은 못 받았죠. 애초에 돈 챙길 목적은 아니었어요. 그 인간들이 더는 쓰지 못하게 없애버리는 게 목적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땅을 판 돈은 고스란히 엄마한테 가져다 드렸어요. 엄마는 그 돈은 우리 지우 대학 들어갈 때 등록금으로 쓰라고 되돌려 주시더라고요. 내년에 퇴직을 하기로 마음먹었던 저는 그 계획을 조금 앞당겨 이혼이 확정되자마자 바로 퇴사를 해버렸어요. 그리고는 딸과 함께 엄마 집으로 들어갔죠. 이혼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엄마 가게에서 2대째 김밥집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엄마와 해숙이 이모가 함께 김밥을 말아 팔며 모진 인생을 살아냈던 것처럼 앞으로 저도 굴곡진 인생을 살아가게 되겠지만 그래도 겁은 안 나요. 내 옆에는 나를 아껴주는 엄마와 내 결정을 지지해주는 멋진 딸이 있으니까요. 옆에 내 편이 있다는 것만큼 행복하고 든든한 건 없잖아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곁에도 소중한 인연들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